사건 시작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전기톱 엘로코가 대통령이 됐다고 합니다. 왜 엘로코를 우리말로 못하십니까? 로코는 미치광이 크레이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쓴 말이 아니고요. 지금 가디언즈의 보도인데요. 엘 로코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 소위 말해서 미치광이가 대통령이 됐다.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유세 현장에서 이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당선 대통령은 유세 현장에서 실제로 전기톱을 들고 나오기도 하는데 굉장히 기이한 행동들을 많이 했던 인물입니다. 자, 그래서 밀레이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이 정도는 해줘야 됩니다. 머리에 전기톱 정도는 쌓아줘야죠. 저 일본 만화에서 저런 거 본 것 같은데. 밀레이를 지지하는 사람 정도라면 이 정도의 코스튬은 좀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왜 아르헨티나에서는 이런 괴팍한 인물이 당선이 됐을까? 오늘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게 될 겁니다. 예. 사실 하비에르 밀레이가 당선된 것은 결국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그동안에 있었던 도둑놈보다는 차라리 미치광이가 낫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니겠냐. 예. 이런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뭘 짓을 했길래 미친놈이라 그러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예. 그럼 도대체 왜 미치광이로 표현이 될까? 유세 현장에서 괴팍한 발언을 많이 했었는데요. 교황은 공산주의자다. 그리고 뭐 기후변화는 사기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괴상한 공약도 상당히 많습니다. 중앙은행을 폐쇄하겠다. 깜짝이야. 살에 걸렸죠. 페소화를 폐지하겠다. 달러를 폐거하겠다. 그리고 와 대통령이 나와서 장기 매매 합법화하자. 신생아 매매 합법화하자. 신생아 매매. 와 이게 말이 됩니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공약들을 내세우다 보니까 이게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인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도둑보단 낫지 않겠냐라고 평가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도둑놈은 누굽니까? 도둑놈 기존의 정치 세력들을 말합니다. 자, 자 그러면 왜 그들을 도둑놈이라고 좀 평가를 하게 되느냐? 쉽게 말하자면 아르헨티나는 너무 많은 걸 가진 나라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가장 부러워하는 게 뭡니까? 에너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에너지를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화면 함께 보시면요. 아르헨티나는 셰일 오일의 전 세계 4위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셰일 가스의 전 세계 2위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석유 가스 부국입니다. 셰일 오일이 4위, 네. 셰일 가스가 2위. 네. 예. 그런데 이런 에너지 부국인 아르헨티나가 2022년 에너지 무역 수지에서 50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적자. 이렇게 에너지 부국인데. 오.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지난 10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10월 말에 이런 자원 불국에서 주유소에서 기름이 동난 겁니다. 오. 그러니까 막 이게 무슨 일이지? 근데 여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국민들의 에너지 물가를 잡기 위해서 아르헨티나가 어떤 정책을 썼냐면 자국 내 유가를 배럴당 56달러로 고정시켰습니다. 근데 현재 국제 유가가 예. 80달러 정도가 돼요. 예. 그럼 정유사들은 80달러에 사와서 56달러에 팔아야 되니 그렇죠. 설비 투자를 안 하겠죠. 결국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수입하게 되는데 자국 내 에너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수출하려는 기업들에게 수출 관세를 매깁니다. 수출하지 마. 라는 거죠. 결국 수출하지 못하게 막으니까 여기서도 설비 투자 안 되고 막 하다 보니까 결국 그럼 무역 수지도 적자 나고. 무역 수지 적자 나는데 예. 자국 내 공급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석유 부국이고 가스 부국인데 정작 국민들은 주유소에서 기름이 동나는 그런 현상이 좀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예. 그 다음으로 우리가 또 부러워하는 게 뭡니까? 아르헨티나의 리튬 부국. 하얀 석유. 하얀 석유. 예. 아니 검은 석유와 하얀 석유를 다 갖고 있습니다. 사실 아르헨티나는 여러분들 이제 옛날 과학 시간에 보셨겠지만 이 남아메리카에 있잖아요. 그래서 예. 남아메리카판과 나즈카판이 부딪히는데 나즈카판이 밑으로 내려가고 남아메리카판이 융기되면서 안데스 산맥이 생겼고 예. 이 안데스 산맥 왼쪽이 칠레, 오른쪽이 이 아르헨티나 이렇게 지형이 생겼기 때문에 이쪽에는 이제 해수가 많아서 염수가 많아서 그래서 리튬이 많은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 아르헨티나는 농업과 축산업의 부국이기도 합니다. 뭐 다 가졌네 진짜. 다 가졌어요. 예. 아르헨티나의 지형을 한번 볼게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안데스 산맥이 있고 그 왼쪽에 칠레가 있고 오른쪽이 아르헨티나인데 이 표에서
초록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다 평원입니다. 어. 와, 평원이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 이곳에서 농사도 짓고 소도 키우고 하면 실제로 농지 면적 비중이 전국 면적의 54.3%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조그만 나라에서 대부분 산인데 저긴 저 넓은 땅에서 대부분이 농지군요. 그러니까 농지에서 뭐 얼마나 많은 걸 생산하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농업 강대국인 아르헨티나는 제3의 곡창지대인 팜파스를 갖고 있고 옥수수는 세계 수출 2위, 대두는 세계 3위, 밀은 세계 4위 이렇게 많은 그 곡물을 수출하고 있는 국가고요. 예. 그리고 아르헨티나에서 1인당 소의 소비량이 1년에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예, 우리나라 그래도 선진국이니까 13kg면은 아르헨티나는 우리나라보다는 좀 구매력이 떨어지니까 10kg. 천만의 말씀입니다. 53kg을 먹습니다. 와, 거기는 30세끼 소고기만 먹나 봐요. 소를 많이 키우니까 소값은 그렇게 비싸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르헨티나 현지에 계시는 분들도 식료품 물가 많이 올라가고 했지만 그래도 스테이크 이런 것들은 고급 식당 말고요. 예, 예. 길거리에서 먹을 수 있는 그 식당들은 길거리에서 소고기를 먹는다고요? 스테이크를 팝니다.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그 경제 환경 배경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보시는 것처럼 와, 이렇게 모든 걸 갖춘 나라가 왜 이렇게 사나? 물가가 140% 오르고 기준금리가 130%고 허경영 씨가 그랬잖아요.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아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예. 사실 아르헨티나 국민들도 좀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도 우리나라가 많은 걸 갖고 있다는 걸 알지만 예. 우리의 경제도 왜 이렇게 힘들지라는 생각을 할 테니까요. 자,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보면은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사실 뭐 정치 불안, 군부 정권, 포퓰리즘 아르헨티나 문제를 한 가지로 꼽을 수는 없습니다만 정치인들의 부정부패에 대해서도 많은 회의감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페르난데스 전 부통령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는데 이 예. 혐의가 부정부패였습니다. 근데 이 인물이 원래 2003년부터 2007년까지는 영부인이었어요. 아. 그리고 2007년, 그러니까 영부인을 끝내고 바로 2007년부터 2015년까지는 대통령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2019년에는 부통령입니다. 그러면 2000년대 들어서 페르난데스의 정치적 영향력이 개입 안 된 시점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르헨티나의 2000년대 이후 정치 역사에서 페르난데스는 상당히 중요한 인물로 꼽힐 수 있는데 남편이 대통령이었다, 본인이 대통령이었다가 본인이 부통령이 됐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인물이 부정부패로 유죄 판결을 결국 받게 됩니다. IMF를 남편과 함께 잘 극복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지만 결국 부정부패로 국민들의 신뢰를 많이 저버린 그런 측면도 있는데요. 이런 인물까지도 20년 동안 집권을 했다가 부정부패로 그 혐의가 입증이 돼서 징역을 받았는데 그 다른 일들도 꽤 많이 났었거든요. 이건 2016년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 화면에 보시면 위스키를 마시고 있는데요. 이 개수기 보시죠. 예, 예. 돈을 얼마나 세고 있는 겁니까? 그 중앙은행입니까? 여기에 고위공직자의 아드님께서 이제 술 마시면서 돈을 좀 세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된 거라고 합니다. 이게 부패 자금 세고 있는 거라고요? 부패 자금 세고 있는 걸로 추정되는 거죠. 그리고 이 영상으로 인해서 20명 가까운 전직 고위 공무원이 재판을 받고 일부는 구속이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어떤 영상이 또 있었냐면 공공사업부 전 부장관이 새벽에 현금 가방을 숨기는 장면도 폭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사업부라고 하면 뭡니까? 예산 쓰는 데죠. 그렇죠. 예. 그리고 국가의 예산을 특정 누구에겐가 줄 수 있는 곳이잖아요. 예, 예. 그 사람이 이렇게 비자금을 뭔가 숨기고 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부정부패에 대한 회의감이 굉장히 높아진 겁니다. 아르헨티나는 소위 우리가 페론주의라고 부르는 큰 정부 구조를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자 특정 사업에 정부가 불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고 국민들이 가져가야 될 이익을 공직자가 가져간다. 즉 부정부패, 정치인들은 도둑놈이다라는 정권에 대한 반감이 좀 있었던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전기톱으로 자르는 게 너무 큰 정부에서 부정부패가 많으니까 내가 이것도 잘라버리겠습니다. 약간 요런 그런 퍼포먼스였던 거죠.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비에르 밀레이라는 인물이 등장했고 말씀하셨던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는데 미치광이처럼 과격하고 괴팍해 보이긴 하지만 그는 스스로를 무정부 자본주의자, 아나코 캐피탈리즘, 나는 정부를 최소화하겠다. 심지어 18개 부처가 있는데 이거 8개로 줄이겠다. 그러니까 그동안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이 정부가 이게 뭔가 도둑질을 하는 것 같고 내 돈 다 빼가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을 큰 정부가 아닌 작은 정부로 해서 이걸 만들어버리겠다라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 국민들에게 좀 먹힌 것이 아닐까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근데 이번에 그 무정부 자본주의자 이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장기 매매 합법화
예. 보입니다. 사실 이거는 이번 공약에서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되기도 했었는데 이 장기매매 합법화를 찬성한 거는 밀레이가 의원 시절일 때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6월 라디오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그때도 이걸 찬성을 하면서 왜 찬성하냐라고 물어보니까 장기 매매는 그냥 또 다른 시장일 뿐이다. 시장에서 훨씬 더 잘 작동할 것이고 첫 번째 재산은 내 몸인데 내 몸을 내가 처리하겠다는 게 왜 문제냐? 개인의 결정이다. 이걸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무정부주의자적 혹은 자유주의자 아니면 신자유주의적 경제학 개념을 좀 갖고 있는 인물이라서 이런 게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제학에서 좀 극단적인 자유주의자들은 이런 얘기들을 이론적으로 하긴 했었어요. 네. 근데 이거를 일국의 대통령이 하는 건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좀 극단적인 거죠. 그래서 이게 맞다 옳으냐가 아닙니다. 윤리적으로 옳냐 그러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극단적인 자유시장 경제를 추구하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큰 정부에서 물론 그 많은 복지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자유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밀레이가 모든 사람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빈곤율이 40% 정도 넘다 보니까 이게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130%의 뭐 물가 상승률, 기준금리 이런 걸로 인해서 경제가 망가진 것을 체감하는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기존의 시스템 이거는 아예 뒤바꿔버릴 만한 인물이 필요하다. 그런 데에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밀레이 대통령이 선출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 이런 분이 참 어떻게 크게 바꿀 수 있는 그런 기대를 모았으니까 대통령이 된 건데 네. 제발 공약은 지키지 않아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압권이었습니다. 압권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에콰도르입니다. 예, 에콰도르가 지금 범죄 단체들과 사실상 내전 상태에 들어갔는데요. 교도소 7곳이 깽단한테 점령을 당해가지고 네. 한 130여 명의 교도관이 인질로 잡혀 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군인과 경찰이 이제 진압을 해서 풀려나긴 했습니다. 뭐 길에서 경찰차에다가 막 바주카포를 쏘고 뭐 방화 사건은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뭐 경찰관을 죽이거나 뭐 대법원장 자택 주변에 폭발물로 테러를 하고 네. 뭐 대학교 시설 점거, 차량 방화가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선에서는 범죄와의 전쟁을 공약했던 대선 후보가 살해되는 일이 좀 벌어지기도 했고요. 네. 그 시의원도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콰도르의 노보아 대통령이 60일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밤 11시 이후에 밖에 있으면 그냥 넌 깽단이다. 그래서 체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학교는 휴교령이 내려져서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이 됐고요. 뭐 좀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을 건데 에콰도르에 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그리고 구조적인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와, 에콰도르는 그럼 뭐 정치적으로 불안해서 이런 건가요?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치안이죠. 네. 깽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그 학생들끼리의 어떤 전투 네. 그걸로 살인율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도 좀 구조적인 이유들이 좀 있어요. 일단 지난해 11월에 에콰도르의 노보아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네. 1987년생 그냥 보기에도 굉장히 젊어 보이죠. 네. 기업인 출신이고 2021년에 에콰도르 의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작년이니까 정치에 입문한 지 2년 만에 대통령이 된 건데 대통령 선거 초기에는 지지율이 한 2%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뭐 혜성처럼 등장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는 보통 일반 국민들이 정말 뭔가 기존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큰 경우에 발생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 선거도 전임 라소 대통령이 비리 혐의로 좀 그 수사를 받으면서 자진 사임을 했었고 이제 보궐선거로 당선이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8개월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도대체 그 에콰도르 국민들이 이 젊은 대통령에게 무엇을 바라는가라고 했을 때 단 하나의 키워드는 경제도 아니고 치안입니다. 치안. 그 최근 갱단이 무정부적인 폭력을 행사하게 됐었던 거는 마약 갱단의 수괴가 탈옥한 이유예요. 네. 이 가장 강력한 세력 중 하나로 꼽히는 그 로스 초네로스 카르텔의 수괴인 아돌프 마시아스 요 분입니다. 별명이 피토고 지난해 대선 후보를 죽인 그 사례를 지시했던 의혹을 받는 인물이에요. 네. 피토는 2011년에 34년형을 받아 감옥에 있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 갇혀 있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표현이 좀 애매한 게 네. 예전에 그 기자회견 비슷한 걸 했었어요. 이게 그 감옥에 있는 수감자가 네. 그러니까 자기 맘대로 기자회견을 한 거예요. 아, 그게 가능합니까? 여기선 가능했답니다. 네.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이 사람은 경찰관입니다. 아니 경찰이 왜 뒤를 지켜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관 뒤에 세워놓고서 어. 자기가 그냥 앉아갖고 뭘 발표했냐면은
지역 갱단과 평화 협정을 체결했다라는 네.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거 치안을 좀 지켜야 되겠어. 네. 그래갖고 내가 지역 갱단 평화 협정하는 거를 자기가 SNS로 발표를 한 겁니다. 밀매단 두목이 갱단 두목이 깽단 두목이 감옥에 있는데 거기 있는데 그러니까 정부에서 시켜서 한 게 아니고 네. 이건 내가 좀 발표를 해야 되겠어. 그 이거 동영상을 같이 보시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무기를 여기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내려놓는 장면들도 나와요. 네. 우리가 무기를 내려놓고 평화 협정을 맺겠다. 어. 이거를 정부가 아니라 그냥 깽단이 그 치안을 유지하겠다. 네. 에콰도르 국민을 위해 평화를 지켜야 한다는 도덕적인 의무감을 느낀다. 치안 상황 개선을 위해 폭력 종식하기로 합의했다. 아니, 뭔가 틀린 말은 아닌데 뭔가 어울리지 않는 듯한 이 느낌은 뭐죠? 그리고 이 네. 사람이 감옥에 있는 동안 여기가 감옥입니다. 예쁜데요? 예쁘게 꾸며놨습니다. 본인의 것도 이렇게 예쁘게 꾸며놓고 네. 이렇게 그냥 살아온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전에도 뭐 감옥에서 파티를 하는 거를 찍어서 SNS에 올리기도 하고 최근에 뮤직비디오도 하나 찍었습니다. 이게 따님이 나오는 뮤직비디오인데 네. 감옥에 있는 동안 찍은 거예요. 이야 이게 참 그러니까 피토 이 사람의 별명이 피토고 굿즈네요. 굿즈죠. 그리고서 이제 자기가 나오는 뮤직비디오를 찍어서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뭐 벽에다 자기 사진 걸어놓은 것도 있었고 화장실도 이게 후진 화장실 좀 답답하다. 그 도자기로 만들어가지고 했었고요. 그랬더니 그 노보아 대통령 신임 대통령이 피토 감옥에는 호텔 방보다 전기 콘센트가 더 많다. 네. 뭐 감옥에 휴대폰 충전기나 인터넷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피토의 이제 그 감옥이 여기서 뭐 이러고 있으니까 네. 이게 되겠냐 싶어가지고 이제 옮겨라 감옥을. 그랬더니 여기서 탈옥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것도 탈옥이란 표현도 어색합니다. 예. 그냥 나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여기 교도관들이 뭐 잡지도 않고 네. 여기서 다 도와준 것도 다 경찰관 교도관들이 다 도와줬던 거고 이러고서 이제 피토가 탈옥한 이후에 에콰도르 정부를 향해서 반격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장면은 이 뒤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깽단이고 네.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이 교도관들입니다. 와. 교도관들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네. 우리 좀 구해주세요. 깽단 너무 위협하지 마세요.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이거를 교도관들이 발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런 거고 탈옥 이후에 에콰도르 정부를 향해 반격에 나서면서 교도소 7곳을 점령해서 130여 명의 교도관을 인질로 잡았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노보아 대통령이 갱단 22곳을 테러 단체로 지정을 하고 대대적인 작전을 명령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이게 그 7곳의 교도소는 다시 이제 경찰과 군인이 투입이 돼가지고 이렇게 잡아들인 거예요. 네. 엄청나게 많죠. 막 탱크까지 동원될 정도로 엄청난 어떤 전쟁이 좀 벌어졌었던 얘기고요. 노보아 대통령이 그 취임을 하면서 첫 번째 지시사항이 뭐였냐면은 한 10년 전에 도입했던 불법 약물 단속 가이드라인 철폐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네. 일정 무게 이하 소지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철폐했다는 건 다 처벌하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예전에 소량약은 중대범죄 아니니까 그냥 빼준다는 거였는데 이 노보아 대통령은 소량의 이라도 이제 경험을 하게 되면은 이게 점점 중대 범죄로 발전을 하게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를 좀 막기로 했던 건데 지금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유통이 만연해 있는 에콰도르의 굉장히 치명적인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네. 에콰도르는 사실 되게 조용한 나라입니다. 평화롭고 조용한 나라고 요쪽에 이제 갈라파고스 섬이 있어가지고 네. 그냥 관광지로 유명하고 막 그랬던 나라예요. 근데 이게 이제 언제 무슨 이유로 이렇게 됐는지를 딱 찍어서 얘기하기는 좀 뭐한데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일단 2007년에 에콰도르의 이제 반미 성향의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이 집권을 했었는데 그때 미군 해군 기지가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 미군 에콰도르 만타 해군 기지 포기. 만타라는 데가 여기죠. 여기에 미군의 해군 기지가 있었는데 이제 반미 성향의 대통령이다 보니까 이제 해군 기지를 폐쇄해라. 네. 우리 땅은 우리가 지킨다라는 취지에서 해군 기지를 폐쇄를 했더니 요 지역에 있는 바닷가가 밀매의 루트로 사용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미국 해군이 없으니까 이제 여기 열렸다 뚫렸다 이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남미의 바다라고 하면 이제 콜롬비아가 제일 유명하잖아요. 네. 여기에 있는 루트로서 요 앞에 바다가 이제 사용되기 시작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리고 사실 그 콜롬비아 같은 경우는 미국 단속국과 굉장히 협조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대적으로 여기 콜롬비아 쪽을 단속을 하다 보니까 그
조직들이 에콰도르로 이렇게 하나둘씩 이렇게 넘어왔던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이벤트가 있었는데 콜롬비아의 반군이 거의 53년 동안 네. 정부를 상대로 싸우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쪽 지역, 이 남부 지역을 좀 점령을 하고 있었는데 이 남부 지역을 이제 반군이 점령을 하면서 사실상 거기에 루트들을 자기들의 어떤 돈벌이 그러니까 무기를 뭐 사고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걸로 하고 있다가 여기 이제 반군이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되면서 그럼 일반군에 편입이 되거나 일반 국민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약간 무주공산처럼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에콰도르가 이제는 이제 루트의 어떤 집중적인 타겟이 됐었고 네. 그러면 이 루트를 누가 잡을 것인가를 두고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일종의 대리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멕시코의 시날로아 카르텔 네.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카르텔이고 또 이제 유럽으로 그 을 유통하는 알바니아 마피아들 네. 이런 것들이 에콰도르에 있는 깽단들을 지원하면서 이 루트를 누가 잡을 것인가에 대한 전쟁이 벌어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에콰도르의 범죄가 급증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2020년에 에콰도르에서 선박용 컨테이너를 이용한 밀수가 전년 대비해서 무려 400%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살해된 사람만 최소 63명이고요. 네. 에콰도르의 어떤 살인율을 보면은 예. 10만 명당 살인율이 2022년 기준으로 25명입니다. 와. 이 전에 13명이었는데 25명으로 늘었고 10만 명이 25명이요? 예, 그러면 어느 정도 순위가 되냐면은 그 남미에서 한 4위 정도 네. 된다고 해요. 근데 증가율 기준으로 보면은 최고네요.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전에 좀 다른 쪽에서 관련한 문제가 뭐 멕시코라든지 콜롬비아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있었는데 여기가 조금 이렇게 진압이 되고 에콰도르가 일종의 공백 상태로 보이면서 루트가 됐었고 여기서 엄청나게 이제 살인들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23년 통계는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는데 지금 25명이잖아요. 네. 근데 40명이 넘어갈 거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증가율로 보면 정말 압도적이죠. 네. 이게 정말 근데 쉽지 않은 상황인 게 깽단의 조직원을 잡으면 네. 교도소로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교도소 자체가 이미 깽단한테 접수가 돼 있기 때문에 네. 교도소 내에서 깽단끼리 싸우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교도관들이 이거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교도소 내에서 세력 싸움이 오히려 심각한 문제가 돼서 2021년 이후에 수감된 상태에서의 충돌로 사망한 사람이 400명이 넘습니다. 아이고. 교도소 내에서.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그 뭐 멕시코 카르텔 그러면은 막 되게 잔인한 장면들이 있잖아요. 네. 뭐 가지고 막 매달아 사람 놓고 매달고. 매달고 막 그러는 것들이 자기는 공권력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그걸 교도소 안에서 한다라는 거는 전혀 교도관들의 어떤 관리가 안 되고 있다라는 네. 거거든요. 그럼 여기다 깽단을 잡아서 감옥에 보내잖아요. 그러면 그 깽단의 세력이 교도소 내에서 넓어집니다. 아, 오히려 조직원을 포섭하는 공간이 돼 버리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뭐라 그럴까 병력을 투입시켜주는 그런 모양새가 되니까 이게 너무나 답답한 상황이 네.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럼 하나 기대해 볼 만한 어떤 희망이라고 네. 하면 일단 노보아 대통령이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이 깽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네. 여기에서 좀 사례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엘살바도르입니다. 음.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도 좀 굉장히 젊은 대통령이죠. 부켈레 맞아요. 대통령인데 네. 이분 그때 뭐 비트코인으로 좀 유명한 비트코인을 뭐 법정 통화로 쓴다고 했던 분이 바로 이분인 거죠? 예, 그분인데 그리고 이제 황당한 사람으로 좀 네. 다들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되자마자 했던 게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여기도 깽단과의 전쟁, 전 남미에서 가장 큰 감옥을 만들겠다. 네. 그래가지고 이 테러범들을 수용센터에 가둔 모습을 수시로 공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누워 있는 장면들 막 수시로 공개가 되면서 야 여기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네. 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을 건데 이것 때문에 인권 탄압 관련한 비판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아무리 이게 뭐 범죄자라고 하지만 이게 뭐 이렇게까지 해도 되냐? 그리고 국가 비상사태를 계속적으로 하면서 그냥 심증만 있어도 체포합니다. 물증이 아니라 심증만 있어도 그냥 체포해가지고 맨날 이렇게 하고 뭐 인권 탄압한다는 네. 뉴스 계속 나오는데 그 결과적으로 좀 어떻게 됐었냐? 증거가 없어도 일단 체포를 했더니 살인율이 70% 급감했더라. 근데 저런 거 보면 또 국민들은 좀 안전해졌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정작 잡힌 사람은 억울한 분도 있겠지만요. 그러니까 엘살바도르에서는 10만 명당 살인율이 무려 105건이나 됐었습니다. 아까
에콰도르가 많이 늘어난 게 25건이었었죠. 그렇죠. 이것도 이제 숫자에 대해서는 서방 국가들에서는 아직 잘 안 믿는 것 같은데 2.4건으로 줄었어요. 그러면서 그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거의 캐나다 다음 수준으로 네. 줄였다. 물론 이게 부켈레 대통령이 다음 달에 이제 대선을 또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숫자를 좀 과장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 살인율이 낮게 나오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숫자 자체는 못 믿겠지만 사실로 좀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수감자가 전체 인구의 1%가 넘는 7만 명이 넘습니다. 그냥 무조건 잡아넣는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치안 부재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엘살바도르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지지율이 8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가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으며 네. 남들은 인권 탄압이라고 비판을 하고 저 대통령 좀 약간 정신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네. 싶을 정도의 정책이 나오고 있지만 지지율이 80% 이상 된다라는 거는 뭔가 국민들이 이 상황을 너무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에콰도르 노보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엘살바도르처럼 두 곳에 대규모 고도소를 건설을 하겠다. 네. 지금 뭐 수용이 안 돼가지고 그런 거라면 대규모 설비를 개혁을 할 거고 교도소 과밀화가 문제가 된다면 콜롬비아라든지 베네수엘라라든지 이런 데에서 잡혀온 수감자들은 그 국가로 그냥 다시 돌려보내겠다. 네. 뭐 감옥은 그쪽에서 하든지 말든지 그쪽으로 추방을 할 거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 대통령이 18개월밖에 없는 기간이고 네. 현 정치권 정부 수반들도 사실 얼마나 많이 포섭이 돼 있겠어요. 네. 이렇게까지 사람을 죽이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 옛날에 나르코스에서 나왔던 네. 되게 유명한 얘기인데 돈을 받을 거냐 납을 받을 거냐 골라라. 나비요? 총알. 아. 뇌물 먹고 우리 편이 되든지 네. 아니면 죽든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도 못 믿겠고 저기도 못 믿겠다. 그러니까 정말 그 젊은 지지율 2%밖에 안 되던 사람을 대통령을 만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적 지지는 분명히 있는 상황이고, 근데 사실 엘살바도르 부켈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산살바도르 시장을 할 때도 범죄율을 낮춘 것으로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됐었던 거기 때문에 에콰도르의 젊은 대통령에게 좀 기대하는 바가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네. 이제 근데 여기가 지금 뭐 이 문제가 되게 심각하다고 얘기하는 것들 중에 보면은 코로나19 때 이 물류가 막혀가지고 재고가 쌓인 코카인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또 공급난이 있었으니까. 아유, 엄청난 공급난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콜롬비아에서는 거의 3,000kg 정도 되는 코카인이 담긴 잠수함이 발견되기도 했는데 네. 금액으로 따지면 거의 1,400억 원 규모예요. 근데 이제 물류망이 해소가 되면서 재고를 소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유통망들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에콰도르가 네. 그 조용하던 에콰도르가 이제 좀 타겟이 돼 있는 상황이고 여러 그 카르텔들이 이제 에콰도르 내에 있는 카르텔들을 지원하면서 누가 이 유통망을 잡을 것이냐를 에콰도르 깽단들끼리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네. 추가로는 기술의 발전입니다. 기술이요? 네, 그러니까 그냥 보낼라 그러면은 좀 이렇게 많이 적발도 되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코카인을 화학적으로 분해를 해서 네. 이거를 왁스라든지 직물 같은 거에 혼합하는 방식으로 유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수소 기술처럼 하네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같은 경우는 약물의 전구체 화학 작용으로 하는 거니까 그런 문제들도 좀 있고요. 지금 이게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거는 뭐 유럽 지역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가 지금 깽단과 전쟁을 좀 벌이고 있고 네. 스웨덴 같은 경우는 지금 깽과의 전쟁을 선포를 하는 상황인데 경제 성장률을 낮출 정도로 와.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 경제 성장률 전망을 하는데 네. 이 치안 문제가 발목이 잡는다라고 중앙은행 총재가 얘기할 정도의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SNS로 이제 막 조직원들 모집하는 문제부터 양극화가 너무 심해지면서 젊은 층들이 깽단에 유입되는 거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과 분업화 네. 기술의 발전과 물류의 발전 이런 것들이 더 많은 지역에서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 추세가 집결돼서 나타나는 게 지금 에콰도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에콰도르 문제를 단순히 해외 토픽으로 볼 문제가 아니라 와 이거는 인류가 진짜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다. 양극화, SNS, 기술 발전, 물류 이런 거는 이제 전 지구적인 문제가 네.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순 가십으로 보기보다는 구조적으로 국제 협력을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한 측면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만나서 제일 강조해서 얘기했던 게 그 공급망, 그래. 공급망을 글로벌하게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렇게 둘이 싸우면서도
문제를 그건 좀 잡자. 같이 하자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런 이슈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슈로 뭐 젊은 대통령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지만 그 젊은 대통령이 지지를 받게 된 배경에는 기존에 있었던 이 시스템에 대한 사람들의 불안감을 표현해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압권이었습니다. 압권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선거입니다. 총선 가나요? 예, 오늘 본격적인 정치 방송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바로 러시아 대선. 와, 러시아. 예, 무려 11명의 후보가 나섰습니다. 이야, 엄청나게 예, 자유민주주의인데요. 유력한 후보인 그 블라디미르 푸틴 현 대통령이 있고요. 네. 예, 나머지 후보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레오니드 슬로츠키 자유민주당의 후보는 네. 강하게 외쳤습니다. 뭐라고요? 난 절대 푸틴 대통령의 표를 빼앗지 않겠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네. 그냥 푸틴 대통령이 되겠죠. 푸틴 대통령의 임기를 살펴보면 2000년부터 대통령이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대통령 때까지 대부분 대통령이었습니다. 네. 중간에 그 2000년에 4년씩 2번 8년간 대통령을 했고요. 3년임에 걸려서 신복인 메디베데프 총리를 대통령으로 삼았다가 2012년에 임기 6년으로 바뀐 대통령을 다시 합니다. 네. 그리고서 2020년에 6년 중임제 개헌을 해요. 6년 중임제면 6년 6년에서 12년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개헌 내용에는 이전에 했던 거 빼고 그래서 그 84세가 되는 2036년까지 대통령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뭐 바꾸지 않을까요? 84세에 한 번 더. 저는 그때 가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사실 푸틴 대통령의 그 유력한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알렉세이 나발리라는 사람이 거론되고 있어요. 네. 그분은 이번에 선거에는 안 나왔고요. 네. 그 시베리아에 있는 교도소에 있습니다. 굉장히 추운 곳에 있는데 이분의 갑자기 행적이 좀 묘연해서 혹시 가셨나요?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다가 네. 3주 만에 모습을 드러냈는데 요 그 추운 시베리아의 한 교도소에 있더라. 그리고 이 사람은 선거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리고 선거권이 좀 박탈이 돼 있는데 좀 무슨 일을 겪었었는지는 차차 얘기를 좀 드리기로 하고요. 지금 감옥에 있는 동안은 그 징역 30년형을 받았습니다. 왜 징역 30년을 받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나발리는 러시아 정권의 다양한 비리를 폭로했던 사람으로 유명해요. 가장 대표적인 폭로는 푸틴의 궁전이라는 그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던 것으로 좀 유명한데요. 네. 흑해 연안에 이렇게 거대한 궁전이 있는데 이 궁전은 베르사유보다 화려하고 버킹엄보다 크다. 그리고 요게 이렇게 보니까 요게 하나의 궁전처럼 보이잖아요. 네. 여기 여기 연안에 그 산 전체가 이거 네. 아니라도 요 앞에도 다 이 땅입니다. 와, 이야. 그러니까 한 1조 4천억 원 정도가 들었을 것이다. 네. 라고 좀 추정을 하고 있고요. 나발리는 알렉세이 나발리라는 구독자 623만 명 저희하고 경쟁하고 있는 유튜버입니까? 유튜브를 가지고 있고요. 1억 2천만 회 정도 조회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내부에 대해서는 일종의 좀 추정이나 어떤 3D 이런 걸로 만들었는데 약간 그 있잖아요. 뭐 약간 뭐요? 스트릿바 같은 데 아. 가면 있을 것 같은 네. 그 기둥이 있고 이게 뭐 와인, 위스키 뭐 이런 것도 있는 바도 있고 여기에 게임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추억의 DDR 나왔네요. DDR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카지노 네. 같은 것들도 좀 있고 여기에 뭐 와이너리, 아이스링크, 아이스링크요? 아까 보셨잖아요. 이게 요 땅 전체에 있다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측근들이 제공한 불법 자금으로 푸틴 대통령이 흑해 연안에 이런 어마어마한 궁전을 가지고 있다라고 폭로를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 쪽에서는 간단하게 그 리조트는 푸틴 대통령 소유가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던 그런 사건이 좀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발리는 2000년에 정치에 입문해서 여러 야당에 몸을 담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좀 특이하게 봤던 거는 가즈프롬, 로즈네프트 러시아 공기업들 그렇죠. 있잖아요. 여기가 친푸틴 재벌 기업들인데 네. 여기가 이제 상장사들입니다. 거기에 주식을 사서 여기서 돈을 빼돌리고 있다라고 해서 주주행동주의 금융인이군요. 변호사인데 그런 것들을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서 2013년에 모스크바 선거에 출마를 해서 패배를 하긴 했지만 무려 27%의 득표를 기록했습니다. 27%면 위협적인데. 예, 상당히 좀 위협적이죠. 그래서 2018년에도 대선을 나가려고 했었는데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까지 했다가 선관위가 부패 의혹으로 대통령 후보 자격을 박탈을 했습니다. 지금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부패를 공개한 사람의 부패 의혹으로
그렇죠. 막은 거네요. 예. 근데 출마 자격을 박탈했던 근거가 공기업 횡령 관련한 건인데 이 건에 대해서 유럽 인권 법원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한 채 유죄 판결을 받은 선언이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의도적으로 선거에 못 나가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건이다라는 게 유럽의 인권 법원의 판단이에요. 네. 근데 요 이유 때문에 이 사람은 선거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사건으로는 노비촉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2020년이니까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니에요. 그러네요. 예, 나발리가 공항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네. 모스크바로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갑자기 고통을 호소했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착륙을 해서 병원으로 긴급 운송을 했는데 거기에 러시아 의료진들이 수술을 하고서 별일 아닌 것처럼 막 얘기를 하니까 독일에서 갑자기 급하게 의료진을 급파를 했어요. 독일이요? 예, 독일에 있는 시민단체가 러시아로 비행기를 보내서 야 이거 이 사람 죽이려고 한다. 네. 그래가지고 독일로 데리고 와서 치료를 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치료하면 또 어떤 외압이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나 보네요. 예. 그래가지고 독일로 옮겨서 검진을 했는데 노비촉이라는 독극물이 나왔습니다. 네. 이걸 독일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 당연히 러시아 정부는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노비촉이라는 게 러시아에서 또 발견된 독극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노비촉을 만든 사람이 그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결국은 그 독일 의료진에 의해서 푸틴의 정적이 독극물 중독 징후가 발견이 됐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다시 또 어떤 일이 또 있었냐면 이것도 되게 흥미롭습니다. 나발리가 국가안보회의 고위 관료라고 신분을 속이고서 네. 러시아 연방보안국 FSB라 그러는데 네. 독극물 팀의 요원하고 통화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화를 해가지고 나 지금 국가안보회의 고위 관료인데 이거 니네 사건 실패했잖아. 이거 나 가서 보고해야 되니까 그때 무슨 일 있었는지 좀 얘기 좀 해봐. 그래가지고 무려 49분 동안 통화한 내역을 공개를 했습니다. 다 풀었나요? 다 이야기를 했죠. 네. 그 나발리의 속옷에 노비촉을 목해서 암살을 하려고 했었다. 이게 그냥 뒀으면은 비행기 중간에 착륙하지 않았으면 네. 이건 죽었었을 거다. 근데 이게 갑자기 착륙을 해가지고 독극물의 효과가 다 퍼지기 전에 이게 치료가 되는 바람에 실패했었다. 그래서 알았어. 그다음에 끊은 다음에 그걸 그냥 그대로 유튜브에 올렸었던 겁니다. 물론 러시아 정부는 이 동영상 자체가 가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서 이제 나발리가 독일에 있다가 러시아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러시아로 귀국을 하게 됐는데 비행기가 원래 목적지가 아닌 공항으로 가기 시작하면서 나발리하고 같이 외신 기자들도 타고 있고 막 그랬어요. 네. 근데 딱 느낌이 온 거죠. 아, 공항에서 내리면 난 잡혀가겠구나. 네. 그래갖고 실제로 유튜브를 킨 상태에서 공항에서 이렇게 내렸고 여기에 러시아 요원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대로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가게 되면서 뭔 얘기를 했냐면은 너 지금 집행유예 기간인데 2년 6개월이 남았는데 너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았어. 네. 그러니까 너 다시 실형으로 가. 그래갖고 이게 2021년에 2년 6개월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대충 지금쯤 되면은 풀려났어야 되죠. 그러네요. 2021년에 들어갔으니까. 네. 근데 그때 투옥되는 과정도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이게 나발리가 투옥이 되면서 아내 율리아가 빨간 옷을 이렇게 입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요 율리아의 대선 출마 얘기가 좀 나오고 있기는 해요. 물론 지금 대통령 후보를 다 뽑아놓은 다음이기 때문에 의미는 없어졌는데 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나발리가 재판정에 있을 때 율리아가 빨간 옷을 입으면서 나발리를 지지하는 어떤 상징으로서 빨간 옷 입기 챌린지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러시아의 어떤 나발리를 응원하는 의미에서 SNS에다 빨간 옷을 입고 이렇게 올려준 게 있고요. 그때 이게 재판정에 있었을 때 나왔던 사진인데 재판정에서 하트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이야. 와이프한테. 예, 그러면서 이제 로맨티스트. 거의 잡혀갈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여기에 대해서 법정 모독죄가 또 적용이 좀 되기도 했습니다. 하트 그렸다고 법정 모독죄가 됐어요? 뭐 이것저것 형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극단주의적인 조직을 만들었다. 아까 그 유튜브 만들고 뭐 이런 데 있죠. 반부패 네. 뭐 재단 이런 것들 만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형을 이것저것 추가해가지고 19년형을 추가로 받아서 총 30년을 살아야 됩니다. 네. 이게 징역을 요때 받게 된 거예요. 그 푸틴의 궁전 여기 다큐멘터리로 제작이 됐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아카데미상을 또 받게 됐습니다. 나발리가 받았습니까? 아니면 누가 받았습니까? 지금 율리아와 가족들이 초청이 돼서 빨간 옷을 입고 이렇게 연설을 하기도 했던 요 사건이 그 푸틴의 정적이라 불리는 나발리와 네. 관련한 최근의 일련의 사건이에요. 물론 나발리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나발리는 사실 자유주의자라든지 서구 사회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극우적인 민족주의자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반이민 민족주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어서 그가 권력을 잡는다면 푸틴보다 더 극단적인 러시아 중심주의로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 침공도 정당하다고 이야기했었고 러시아의 차기 리더로 적합하지 않다라는 평가들도 좀 나와요. 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는 나발리가 어떤 사람인지는 오히려 좀 부차적인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가 없는 나라에서 네. 국가 권력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산압하고 독재적인 권력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나발리가 어떤 주장을 가지고 어떤 견해를 갖고 있던 사람인 건 떠나서 기존에 있는 정부에 대한 비판과 그 비리에 대한 폭로 이런 부분들을 했을 때 그냥 거기서 한번 감옥 집어넣었다가 독극물로 암살하려고 했다가 결국은 이래저래 해서 시베리아에 있는 감옥에서 30년형을 살게 한 거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서 참 신기한 게 참 국가 권력이라는 건 모든 걸 할 수 있구나. 그 국가 내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아무리 어떤 비리가 폭로되더라도 아닌데? 라고 얘기하면은 더 이상 할 방법이 없는 그러네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여전히 푸틴 대통령의 지지율이 77%에 달하고 있는 러시아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민주주의의 가치를 좀 더 소중하게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격적인 정치 방송 압권이었습니다. 농담인 거 아시죠? 압권 시작합니다. 새똥으로 유명한 나라가 어쩌다 미국과 중국의 최애 국가가 되었을까요? 자, 오늘 바로 그 국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요즘에 그에 앞서서 간담이 서늘한 뉴스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대만군이 7개 군 공항 활주로를 확장한다. 근데 그런 이유가 뭐냐? 중국이 공격할 것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함이다. 이런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그럼 중국이 진짜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나? 이런 좀 두려움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최근에 또 지난 22일이었는데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는 또 이런 리포트를 내놨어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건 아니고 예. 만약에 봉쇄를 하면 대만은 미국 도움 없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에 대한 설문조사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했거든요. 예. 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의견이 2주에서 기껏해야 3개월이다. 길어야 3개월. 길어야 3개월이다. 예. 이런 의견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이런 그 액션이 취해지고 그리고 이런 리포트가 나오고 이 이유는 바로 대만의 총통 선거 때문이죠. 예. 지난 1월 13일에 대만은 선거에서 친미 성향의 대만의 독립을 주장하는 민진당 라이칭더가 총통에 당선이 됐잖아요. 예. 그 이후에 대만을 둘러싼 위기가 고조되지 않겠냐는 걱정 때문에 여기저기서 이런 이야기들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그 와중에 좀 느닷없이 등장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나우루라고 하는 국가인데요. 예. 나우루라는 국가 들어보셨나요? 저는 예전에 들어보긴 했는데 이런 일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신기했던 게 이 대만을 둘러싼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였나?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느닷없이 등장했는지 의아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일단 미국이 공식적으로 나우루를 비난했다. 디크라이즈, 비난했다는 겁니다. 예. 미국이 공식적으로 대만을 저버린 나우루의 불행할 결정을 비난했다는 게 바로 이 기사의 제목인데요. 한마디로 대만과 수교하던 나우루라는 국가가 예. 이번에 선거를 보더니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하기로 했다. 라는 선거 얘기입니다. 결과를 봤다는 건 굉장히 최근 얘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13일에 선거 결과가 나왔고 16일에 이 나우루는 단교를 선언합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나우루가 도대체 어떤 국가인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나우루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작은 국가고 나우루의 국토 면적이 21제곱킬로미터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게 용산구가 21.87입니다. 용산보다 작네요. 용산보다 작아요.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왼쪽 하단에 보면 길다랗게 도로 하나 보이시나요? 예. 네. 예. 이거 공항 활주로입니다. 공항 활주로가 그냥 나라의 이만큼을 차지할 정도로 작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거고 예. 인구가 한 14,000명 정도 되는데 그 잠실 엘스 있죠. 예. 거기가 5,600세대 정도 되거든요. 여기가 한 14,000명 정도 살아요. 네. 물론 저기가 이제 아파트는 아닐 거니까. 네. 근데 인구는 잠실 엘스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되게 작은 국가입니다. 근데 나우루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보면요. 자, 호주가 아래에 있고 그리고 이제 한국, 뭐 중국, 러시아 이 위쪽에 있고 태평양이 오른쪽에 있죠. 이 점 요거 보이지도 않습니다. 요 점. 점 이조 기자가 찍은 거죠. 요 안에 있는 점. 아. 요 빨간색 동그라미 안에 있는 점이 나우루. 동그라미 많아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훨씬 작죠. 안 보이죠. 네. 여기에 나우루가 위치해 있어요. 근데 이 위치가 상당히 그 나우루의 어떤 흥망성쇠를 좌우했던 역사를 만들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앞서 색동으로 만들어진 국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방금 그 위치가
호주가 있고 여기 태평양에 있으면 이쯤 어디입니다. 그러면 철새들이 남반구에서 북반구 그리고 북반구에서 남반구로 옮겨가는 와중에 이 지역을 꼭 지나가게 돼요. 근데 철새가 태평양을 지나가기 위해서는 중간에 쉬어야 되잖아요. 예, 예. 그 쉬는 지점이 바로 나우루라는 국가였던 거고 그럼 새들이 쉬면 뭐 하겠습니까? 먹고 싸고. 먹고 싸고 하다 보니까 새똥이 엄청나게 수천 년 동안 누적이 된 거죠. 예, 예. 그 새똥은 바로 그 유명한 인광석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인광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인산염과 질소 화합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인산염은 비료로 쓰이고 인산비료는 이제 농업의 혁명을 가져온 물질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역사적으로 인산비료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가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혁명적인 발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인산비료고 어쨌든 거기 자원국이네요. 자원부국이죠. 어느 정도 자원부국이냐면 이게 1940년대에 나우루의 인광석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지금 빗금친 부분 있죠? 예, 예. 빗금친 부분 모든 것이 다 인광석입니다. 이게 해안가 제외하면 다 인광석이었던 거예요. 와. 얼마나 많은 인광석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인광석 때문에 사실 굉장한 부유를 창출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네. 그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980년대에는 인광석 수출을 엄청나게 하다 보니까 미국보다 부유했던 국가였습니다. 1900년대 초에 비료로 사용 가능한 인광석이 발견되고 막대한 인광석을 수출하게 되자 이게 1980년대에는 나우루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수준이었다고 하는데 당시에 미국 1인당 국민소득이 $10,000에서 한 13,000달러? 그 정도였었어요. 우리나라는 그때 $10,000나 됐을라나? 안 됐죠. 예. 2,000달러 막 이 정도 됐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와 인광석 자원부국으로 얼마나 큰 흥을 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아시아개발은행의 자료인데요. 예. 1900년대 초에서부터 그리고 2000년대 초에 들어서기까지 나우루가 인광석을 얼마나 많이 캐서 수출을 했었는지 그리고 땅덩어리가 좁다 보니까 결국은 고갈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뭐 새똥이니까. 네. 새똥 싸는 양보다 캐는 양이 훨씬 빨랐으니까 예, 예. 얼마나 빠르게 고갈이 되어서 수출이 제로에 가까워지게 됐는지를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한 70년대, 80년대가 가장 수출 물량이 많았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나우루가 가장 잘 살았던 그 시기이기도 하고요. 근데 잘 살면 뭐 얼마나 잘 살았다는 거예요? 1980년대에 $30,000 정도면 어느 정도죠? 몇 개의 증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람보르기니를 그렇게 샀다고 합니다. 용산구만한 데서 네. 람보르기니 끌고 다녀봐야 활주로에서 타야 되겠다. 얼마나 달릴 수 있겠습니까? 이게 달릴 수가 없으니까 결국 이제 길거리에 버려두고 그래서 실제로 지금 나우루를 방문하더라도 정말 고급차 옛날 낡은 고급차들 있잖아요. 뭐 예. 레인지 로버라든지 막 이런 슈퍼카들도 있고 예. 그 고급차들이 폐차되어서 길거리에 버려져 있는 게 수두룩하다고 합니다. 와, 사실 그 되게 돈 많다는 산유국에서도 네. 람보르기니를 경찰차로 탄다는 얘기까지는 들어봤는데 그렇죠. 그냥 버렸다. 네, 버렸다는 얘기는 못 들었죠. 그 정도로 잘 살았습니다. 예. 그때는 돈이 넘쳐났던 거죠. 근데 사실 저는 여기서 참고로 나우루가 몰락하는 과정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자원이 고갈되리라는 사실은 나우루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인광석 수출의 끝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우루는 그럼 우리가 다음으로 뭘로 먹고 살지라는 고민을 하게 되죠. 산유국들의 고민하고 좀 비슷하네요. 비슷하죠. 그래서 예. 그때 손을 댔던 게 바로 금융 사업이었어요. 음. 수출을 못하더라도 만약에 외국인 자금들이 계속 나우루로 유입이 되면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 많죠. 이른바 네. 조세피난처 그렇죠. 같은 나라들. 그런 국가들. 예, 예. 관광도 안 하지만 잘 먹고 잘 사는 국가들. 이런 걸 한번 해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1990년대에 400여 개의 외국 은행에게 라이선스를 제공합니다. 아니 용산구에 은행 400개가 있는 것도 버거울 것 같은데 예. 은행 400개의 라이선스를 제공했다는 게 정말 엄청난 거죠. 근데 그때 부작용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러시아 마피아를 비롯한 범죄 자금의 은닉처가 되고 여기에서 자금 세탁이 이루어지고 이러게 되니까 결국은 범죄 자금의 온상이 되면서 국제적인 경제 봉쇄 압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사업이 그쵸. 그래서 결국 나우루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신성장 사업이 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금융업을 그런 식으로 하면은 네. 잠깐은 그런 검은 자금들이 들어와 가지고 조금 세금도 걷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제 신뢰가 깨져버리니까 국제적인 금융 제재를 받게 되는 거죠. 제재를 받게 되죠. 결국은 제재를 받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 이걸로는 안 될 것 같고 동시에 진행됐던 사업이 또 있었는데 뭐냐면 전 세계에서 빌딩을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아 역시 돈 벌었으면은 빌딩 사야지. 건물주 돼야죠. 창업한 다음에 이제 엑시트하고 건물주 되는 예. 뭐 그런 건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그 왼쪽에 보이는 게 1970년대에 호주 멜버른에 이 52층짜리 빌딩을 사거든요. 이 빌딩의 이름이 나우루 하우스입니다. 그리고 1990년대 하와이 호놀룰루에 이 또 빌딩을 하나 사게 되는데 44층짜리 나우루 타워입니다. 네. 근데 그 몇 개의 빌딩을 투자를 하긴 해요. 그렇지만 여기서 나오는 월세로 국가가 먹고 살기로는 또 쉽진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것도 본인들의 성공한 사업은 되지 못합니다. 결국 어떤 상황이 되냐면 나우루는 국가가 작다 보니 내수가 없죠. 그리고 예. 여기에서 제조업도 없었어요. 채굴 산업밖에 없었습니다. 관광업도 없었어요. 인광석이 이제 고갈되죠. 그러다 보니까 나우루는 뭐 금융사업 손댔다가 안 되고 빌딩 했지만 이거 뭐 돈벌이 안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지금 나우루의 주요 수익원은 호주에서 원조 받는 게 전체 예산의 3분의 2. 그리고 옆에 바다가 많잖아요. 예, 그래서 예. 근해 어업권 면허 지불하는 거. 자기들이 어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네, 면허 어업권 주는 거. 딴 사람들이 가서 어업 한다 그러면은 그 자리세 받는 거. 네, 그거. 그걸로 지금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 원조도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호주에 난민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 난민을 호주가 스스로 감당하기 좀 싫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우루에게 너희가 이 난민을 좀 받아줘라. 그럼 우리가 돈을 주겠다. 그래서 실제로 나우루에 가보면 세계 난민촌이 있습니다. 아. 근데 여기도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뭐 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난민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난민을 수용해서 치안을 유지하고 질서를 유지할 역량이 안 안 되는데 되는 거죠. 그 지원금 받으려고 그냥 무분별하게 받아갖고 관리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그렇죠. 됐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결국 지금 나우루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뭐냐? 경제적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동맹 국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수도 없고 그래서 자생적으로 살 수 없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결국 나우루는 경제적 지원과 원조를 해줄 수 있는 국가와 수교를 맺어왔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바로 대만이었었고 아. 이 대만이 2005년에 나우루와 수교를 시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아까 공항 보여드렸잖아요. 예, 예. 사실 나우루가 엄청 잘 살 때에는 취향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막 음. 호주도 가고 막 뉴질랜드도 가고 한데 근데 그 돈이 많다 보니까 방만 경영을 했던 거죠. 막 예, 예. 20%도 안 채웠는데 막 비행기 띄우고 하다 보니까 음. 정작 그 인광석이 고갈됐을 때 예, 예. 경제적으로 힘들어졌을 때 다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다 뺏겨버려요. 그거를 2005년에 그 대만이 수교를 해서 비행기를 찾아줍니다. 아, 그 저 압류됐던 거? 네, 압류됐던 걸 찾아줘요. 그래서 겨우 지금 근근히 공항을 운영할 수 있게 된 게 대만 덕분인 거죠. 이런 식으로 자신들에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국가와 수교를 맺어오는데 이 분위기가 갑작스럽게 반전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2016년에 친미 성향의 독립을 주장하는 민진당 차이잉원 총통이 대만의 총통으로 당선되면서부터였어요. 예. 그때 총통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수표 외교를 지향하지 않겠다. 수표 외교? 그러니까 동맹국을 돈으로 사지 않겠다. 경제적 지원을 통해서 우리가 수교를 하고 경제적 지원으로 우리가 동맹국을 만들지 않겠다라고 천명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나우루 입장에서는 야 우리는 지금 수교 맺는 이유가 경제적인데 인도적 지원 아니면 경제적 지원 안 하겠다고? 그럼 이제 나우루에게는 다른 돌파구가 필요하게 된 것이죠. 근데 수교를 끊었던 거는 최근 일인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또 한 가지 문제점이 뭐가 나오냐면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호주의 자금을 받고 있다 그랬잖아요. 예, 예. 호주의 자금 지원이 2026년에 종료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럼 전체 예산의 3분의 2가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죠. 그러면 그걸 채워줄 수 있는 다른 동맹 국가가 필요한 거죠. 나우루 입장에서. 아, 저라면 중국. 그러니까 그래서 대만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는 무엇이냐면 중국이 돈으로 나우루를 꼬셔서 뺏어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긴 합니다. 뭐 근거는 저도 없지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왠지 그런 것 같죠. 그래서 이 사안을 서구 사회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부터 보겠습니다. 프랑스 24에서는 나우루가 이런 결과를 내놓고 나서 나우루의 선언이 충격적이었다, 쇼킹하다라는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사실 그 냉정하게 보면 인광석 이미 고갈됐기 때문에 산업적인 측면에서 나우루는 뭐 대만에게 그렇게 매력적인
그런 국가는 아닐 수 있습니다. 중국에게도 마찬가지죠. 이쪽이 너무 야박한 거 아니에요? 재산 떨어졌다고 이게 수교 끊는 게 어딨어? 그렇긴 하지만 예, 예. 인구도 작고 뭔가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을 국가가 나우루는 아닌 거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수교를 맺기 위해서 동맹국을 뺏어간 것에 대해서는 서구 사회에서 상당히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예. 충격적인 선언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제목을 보면 헤드라인에 중국의 태평양에 대한 모욕적인 유혹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돈으로 샀다 이런 네. 얘기죠. 네. 그게 이제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국이 대만의 동맹국들을 야금야금 앗아가고 있는 걸 알긴 했는데 예. 이게 대만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는 그 전략이 진짜 먹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요즘엔 서구 사회에서 나우루 사례를 보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이 대만의 동맹국이 얼마나 급감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한 30개 정도가 됐던 대만의 동맹국이 지금은 12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 중에 하나가 한국이죠. 그렇죠. 이것도 한국이죠. 예. 그리고 지금 좀 급격하게 내려간다는 느낌이 드는 구간 보이시나요? 이때 여기서부터 훅 떨어지죠. 2015년 이후에 보면은 2016년에 수표 외교를 안 하겠습니다 선언했다고 했잖아요. 예, 예. 그때부터 동맹국들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현상이 실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파나마, 도미니카 공화국, 엘살바도르, 솔로몬 제도 다 중국과 수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만에서 단교하고 다 중국으로 간 거예요. 그러네요. 정말 극단적으로 중국이 대만의 동맹국들을 빼앗아 갔다고 표현해도 될 정도로 다 뺏어간 겁니다. 예, 예. 근데 이런 국가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면요. 대표적으로 가장 최근에 이 대만과 단교를 선언하고 중국과 수교했던 국가가 온두라스인데요. 예, 2023년 3월이었습니다. 근데 이 국가를 한번 보면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 그렇죠. 무차별 살상 벌어지고. 예. 그렇죠. 그리고 가난한 저개발 국가. 대신 위치를 보면 북미와 남미를 잇는 초입에 있는 예. 뭔가 지리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경제적으로 이득은 없지만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국가들이 지금 대만과 단교를 하고 중국과 수교를 맺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나우루의 경우에도 태평양을 가운데 두고 왼쪽에는 중국과 러시아 오른쪽에는 이 서구 사회, 미국과 뭐 유럽 해가지고 서구 사회가 있잖아요. 근데 이 태평양을 지키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예. 보니까 그러니까 그 나우루의 경우에도 이 태평양을 그 안전하게 지키는데 꼭 지정학적으로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위치를 갖고 있는 게 또 나우루죠. 나우루도 마찬가지로 경제적 이득은 없지만 뭔가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 그런 위치에 차지하고 있는 곳들을 자꾸 중국이 가져가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현재 서구 사회에서는 이런 현상을 상당히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미국에서도 이 태평양 도서 국가들이 뭐 경제적 이익보다는 중국이 태평양으로 못 나오게 하는 봉쇄를 하는 역할을 그쪽에서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중국도 아니까 그럼 태평양 도서 국가들을 하나하나 좀 자기 편으로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나우루가 된 것 같으네요. 네. 그리고 아까 프랑스 24에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요 근처에 그 뉴칼레도니아도 있는데 네. 거기가 그때 주민 자치 투표 해가지고 이제 거기가 프랑스령이었거든요. 근데 프랑스령인데 거기가 국민들이 이제 분리 독립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을 때 그때도 그런 썰이 있었어요. 중국이 뭔가 분리 독립 쪽에다가 좀 지원을 하는 것 같다. 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이제 프랑스령으로 남기로 했는데 이게 프랑스 언론에서 저걸 예민하게 바라보는 게 남의 일 같지는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지금 이런 식입니다. 전 세계가 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서로 동맹 국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뭐 유사일에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잖아요. 그렇긴 예. 한데 최근에 경제적으로 크게 득될 게 없어 보이는데도 지리적으로 상당한 의미를 가질 것 같은 그런 국가들을 대만으로부터 중국이 빼앗아오는 야금야금 삼키고 있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현재 그 대만 선거 이후에 이런 상황을 국제사회에서는 좀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항상 거대한 국가들의 흐름들만 바라보는데 정말 작은 단신으로 우리 쪽에는 언급이 되겠지만 이런 작은 전략 하나하나, 포석 하나하나가 나중에 큰 그림에서의 뭔가 그 신호탄이 나타날 때 중요한 포석이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오늘 그 나우루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박건이었습니다.